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배정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야당 상황이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반발이 시작돼서 조경태 의원 또 박지원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안철수 의원이나 그 밖에 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들이 다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민영삼 원장. 일단 어찌됐건 간에 그 문재인 대표와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좀 단호한 태도로 이 일단락 지었다는 측면에서 그 친노 지지층은 이 결집되지 않을까 그런 이쪽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비노비주류가 그에 맞설 만큼 세력화를 한다든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나름의 큰 행보를 한다든지 그 점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부총장. 뭐 게임의 법칙에 따르면은 뭐 친노가 이겼다 봐야 되겠죠. 비주류가 우왕좌왕했고 여기에 뭐 전략도 없고 후퇴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주류가 결집력이 없으면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독한 편식 정치죠. 이게 지독한 편식 정치이고 사실상 진보적 정당으로서 편식 정치죠. 편식 정치. 골라서 먹는 거. 그렇죠. 편식 정치라 볼 수가 있고 뭐 진보적 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좀 전에 민영삼 원장이 오랜만에 그 문재인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뭐 이런 취지로 잠깐 논평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지지율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인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여야 이 대선 후보를 합할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외연이 확대되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핵심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결집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신임 국면에서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데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리더십을 정립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앞으로 이 상황에 달려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낼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이 조경태 의원 같습니다. 이 뭐 해당 행위자로 지금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 조경태 의원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직접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뭐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혁신안의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혁신도 아닌 혁신안을 가지고 혁신안의 발표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아니, 혁신안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안을 내어야 되는데, 그 비례대표제를 늘리다 국회의원 숫자 정원을 늘리는 게 그게 무슨 혁신안입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본 이 혁신안이라고 내세운 그 혁신안들은 실패했고요. 결과론적으로 혁신위를 왜 그러면은 띄웠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표의 지난 4.19 재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시간 끌기를 이용해서 시선을 혁신위로 돌리기 위해서 혁신위를 발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 구하기 위해서 혁신안이 가동된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겠습니다만 혁신위원회가 활동이 정상적이었다 하면은 당의 지지율이 오르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은 뭐 정체 내지는 오히려 내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혁신위의 그 혁신안은 국민적 그 감동을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실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 조경태 의원을 혁신위원회가
해당 행위자로 지목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해당 행위자로 지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당 대표의 잘못된 행태라든지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그 개인을 위한 사당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정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곳이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네. 그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해당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저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원님 나를 제명시켜라 이렇게 주장하셨습니까? 네, 그분들이 하도 뭐 윤리위에서도 오라가라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금은 급기야 혁신위원회도 아닌 혁신위원회에서 네. 해당 행위자로 이렇게 저를 규정하고 하는 행태들이 네. 저를 어떻게 좀 그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떤들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제명시키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짜 제명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그분들이 그럴 용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두산에서 그 민주당으로 삼선한 의원을 이렇게까지 참 조금 뭐랄까요 무시한다는 표현은 좀 네. 과한가요? 어쨌든 저희 부산 지역의 네. 사흘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상당히 그 예의도 아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들이 무슨 저를 징계하고 말고 할 자격이라도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윤리심판원장과 혁신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서로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까? 그 윤리심판원장이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랑 아주 막역한 관계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윤리심판원장의 임명권자가 바로 대표입니다. 네. 또한 그 혁신위원장의 임명권자 역시도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표하고 이렇게 교감이 없다면은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제가 진짜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문재인 대표가 공개 토론을 통해서 네. 맞짱 토론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누가 과연 해당 행위자인지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3번 당선된 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자격이 과연 있느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부산에서 3번 당선되는 과정이 참 험난했죠. 네, 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이. 지금 혁신위에서 문재인 대표한테 부산 불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대표한테 부산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부터 네. 무슨 불출마냐 당 대표 정도 되면은 어려운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 또 본인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아닙니까? 네네. 그 부산 사상구 나와야 된다. 부산 출마를 제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조경태가 부산 출마하라는 것은 해당 행위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산 출마는 그러면은 정당한 행위입니까? 네, 예. 저는 그는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스러운 그 이중적 잣대가 네. 곧 그 패권적 사고다. 이러한 패권적들의 사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 당에 네. 내년 총선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로 다시 방향을 튼다면 지역구인 사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도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우리가 그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느냐 국회의원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아마 발언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본인은 사상구 주민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본인은 저는 사상구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다음에도
사상구에 꼭 나오셔가지고 사상 구민들의 그런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 통화를 같이 들으셨는데 이상희 부총장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정치가 흔히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으면서 큰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뭔가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승속할 수 있는 뭐 전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새정치연합이 조경태 의원을 내친 듯한 이런 모습은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경태 의원을 통해서 사실상 새정치연합이 야당으로서 결기를 가지고 야당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경태 의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한 조경태 의원이 당에 끼친 공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긴 열린우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의 이 당적을 가지고 그렇죠. 부산에서 이 3번 국회의원 당선된다는 거 이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형태에서 해당 행위인지 저도 뭐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혁신위원장이 실명에 그걸 하면서 해당 행위자를 모은다는 그 자체가 이게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을 봤을 때 과거에 더 강고했던 DJ 체제에서도 정대철, 김상현 두 비주류 축이 엄청난 비판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비교하면 조경태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표나 그 친노 체제에 한 것에 대해 비판은 상당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J가 포용했던 끌고 정대철, 김상현 두 분을 끌고 갔던 그런 포용의 리더십이 참 그 아쉽게 돋보이는 그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린 그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로 선회한다면 사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영도에서 김무성, 문재인이 빅매치를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당연히 사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조경태 의원은 그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 부산으로 출마를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모든 선거 전략에서 총선 승리의 어떤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선 후보하고 맞붙던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뭐 사하러 오시라고 하든 오라고 하든 본인이 하여튼 가든 김무성 대표하고 맞붙는 게 훨씬 더 그 새정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영도 빅매치가 더 효과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정치를 자꾸 이제 희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것이 꼭 희화라고 볼 수가 없는데 뭐 김무성 대표하고 빅매치 하면야 굉장히 이거 흥행 요소는 되겠죠. 그러나 또 그렇게도 갈 수 없는 부분이 또 정치에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호남의 민심을 바로메타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그 호남 광주 출마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지난 2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부산 출마를 안 했다 하다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가 부산 출마를 종료하는 그 자체가 이율배반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자숙하고 뭐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사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원래 지역구로 가는 원래 지역으로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원래 지역구로 가면 또 다른 이제 그 한판의 바둑이 될 텐데 영도로 가서 빅매치로 할 경우에 배정찬 본부장 뭐 조금 이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 승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 분석 전문가로서는 선거를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 영도를 포함해서 이 새누리당 텃밭입니다. 게다가 이 당대표라고 하는 중량감 있고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고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니만큼 문 대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는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 지난 15일부터 17일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이고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물론 울산과 경남까지 포함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49%거든요. 게다가 이 개인적인 지지율도 있기 때문에 이 맞대결을 할 경우에 문 대표가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기존의 지역구도 지금의 낮은 지지율과 그리고 조경태 의원과 관련된 이런 추석 관통하는 부산 민심을 고려한다면 이 기존의 지역구에 출마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 출마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시간을 좀 달라 이랬고요.
김무성 대표는 소위부답입니다 이랬습니다. 뭐 그냥 웃을 뿐이다 이 말인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영도에 도전을 했는데 뭐 일단 완성을 거둔다.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쁠 게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조건상.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또 본전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겨도 본전이다. 이게 더 본전이다. 근데 사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지금 이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여권 내에서 그 위상이 아직 확고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있는데 사실 뭐 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영도 빅매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완성해 버린다면 그 모든 그 문제들을 좀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두 분 다 당대표 아니십니까? 두 분 다 당대표인데 한 분은 부산 PK 지역의 소위 집권당 여당의 대표시고 한 분은 야당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 만약 거기 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죠. 지면 뭐 정치 접어야 되죠. 정치 접어야 되는데 뭐 만약 이긴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이긴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 집권 여당이 털파시인데 그 이기는 거야. 원래 이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가요? 약간 좀 판단이 다를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설사 부산에 가서 하더라도 과거처럼 부산에 18개 선거구를 포함한 울산, 경남까지 뭐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뭐 두 자리 숫자의 의석을 이끌어내는 어떤 출마가 대야 의미가 있는 건데 본인이 그 대선 대결 구도 속에서 나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만 가서 만약에 패배한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 앞날은 바로 그걸로 끝나고 친노 역시 또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친노 그룹에서 말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는 점을 문재인 대표의 시간을 달라는 답변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제 12월 달 되면은 바로 이제 선대 본부가 또 해야 되니까요. 이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의 선택은 좀 계속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안철수 의원 말이죠. 그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면서 노원병 선거 출마를 사실은 기정사실화했어요.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김한길 이 대표를 지낸 이 주요 정치인들도 다 내 지역구가 무슨 불리한 유리한 지역구냐 여기도 어렵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 열세 지역 출마라고 하는 혁신위 제안을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그 김상곤 혁신위 측에서 좀 이게 선무당 노릇을 한 게 아닌가.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일괄해서 해서 그 흔히 속담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상태에서 전직 대표 5분을 거명했는데 이해찬 대표부터 본인이 직접 측근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우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이 두 분은 지난 730 선거 때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도 했었고 그 지역 자체가 광진도 그렇고 노원은 좀 좋은 지역이라 하지만 안철수는 이제 사실 보면 0.5선입니다. 그 지역에서 한 번 더 해야 나중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정세균 의원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 2010년도에 대표할 적에도 사퇴했었고 또 이 전라북도 문전옥답 버리고 종로에 와서 홍사덕 거물을 갖다 이기고 19대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견인한 그런 역할을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로가 또 그냥 더 좋은 지역이라고 더 험지로 가라는데 결국에 이제 용퇴하라는 얘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19대판 천정배 장관을 송파로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강남으로 가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안 줄 수는 없고 그런 재판이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이 지역이 뭐 이 불리한 지역이다, 뭐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로도 그런 이 지역들이 대체로 그런 지역들입니까? 험지라 하면은 아주 이 선거를 치르기 열악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우세 지역이라 하면 이 본인 후보의 지지도와는 상관없이 당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라 당에 소속한 것만으로도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자체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40%
이 40%를 넘는 우세 지역이 단 한 곳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이거든요. 유일한 곳은 광주 전라 지역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어려운 지역이죠. 다 어려운 지역이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18%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난 2013년 4월에 재보궐선거 때를 연결한다면은 이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 지지율이 이곳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따지면 모두가 다 험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혁신위가 안을 발표하는 것, 10차례에 걸친, 10차례에 걸친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별도로 이게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적 쇄신의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닙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는 실명이 다 빠졌습니다만 이런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좀 월권 아니냐, 뭐 이런저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진짜 월권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당헌과 당규상에서는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혁신위가 사실상 당대표의 어떤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감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 그 평상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혁신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뭐 정권을 준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도 상식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다는 그 차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실명을 거론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월권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법률적으로는 월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이미 교감을 한 상태고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주류축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안이다. 그래서 실천이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뒤집어서 보면 이거 하려고 혁신이 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인적쇄신 이거 하려고 결국에는 사실은 처음에 혁신위가 구성될 무렵에도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나왔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혁신위가 마감되면서 이 인적 쇄신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요. 사실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은 없어져 버리고 혁신에만 남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4.28 재보선 끝나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혁신의 대상이 문재인 당대표 등 친노 세력들이었었거든요. 그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고 당내 내용이 심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혁신의 대상이 오히려 역으로 해서 혁신의 대상이 비주류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사실 뭐 선우가 꾸꾸러져 버린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비주류가 너무 우왕좌왕한다. 비주류가 너무 구심점이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비난을 받고 그렇게 따지면 또 문재인 대표나 친노 주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혁신이라는 장치를 잘 가동해서 잘 빠져나왔다. 그렇게도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단 한마디 4.28 재보선 선거라든가 또는 지난 대선이라든가 또는 지금 친노 세력과 갈등국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성찰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야당발 뉴스가 오늘도 많아서 야당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이 김무성 대표 얘기는 잠깐 짚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위 문제와 관련해서 뭐 SNS나 이런저런 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의혹이 증폭되면서 이 김무성 대표의 딸이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직접 딸한테 DNA 검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또 이 딸이 검찰에다가 조사해서 내가 문제가 되면 처벌하라. 아니면 나를 지금 근거 없이 이 비판 모략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정면 승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음모론 및 여러 가지 그 설에 대한 정면 돌파로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그 방법을 잘 선택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모론을 제기한 측에서 진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흘렸다고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그 1년이나 뭐 6개월 안 그 이전의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또 다른 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 단박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도 SNS를 통해서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좀 봤습니다만은 그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명예가 치명적인 것 같아요. 더구나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부분의 강도가
다른 남성들이 겪는 강도하고 좀 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인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에서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덧붙여 드리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관련돼서 사실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여기 연루가 됐다 해서 뭐 사진도 뜨고 이러는데 제가 사진을 가만히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본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이렇게 막 풍자가 되고 이게 비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직접 딸이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정말 단칼에 뭐가 정리가 되면 어쨌든 양당 간에 좋겠는데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서 좀 뭐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가면 그건 또 그것대로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